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아주 큰일을 겪고 옛말 틀린 것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 30대 여자예요. 그 옛말은 만나게 될 인연은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는 말이었죠. 거기에 권선징악이라는 말도 믿게 되었어요. 최근 이 말이 그대로 실현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최근 겪었던 이 큰 사건을 통해 저 역시 지금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잘하고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했던 일들이 언젠가는 저에게 돌아오고 제가 쌓은 선한 일과 또 남이 저에게 했던 악한 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 말을 믿게 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세요.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장사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죠. 저희 집은 젓갈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했어요. 저희 가게에서는 그 젓갈로 만든 김치와 소소한 반찬거리도 같이 팔았죠. 저희 부모님은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소박하신 분이었어요. 힘들만도 했지만 늘 웃으면서 즐겁고 밝게 일하시고 손님들을 대하셨죠. 사실 어릴 때는 좀 부끄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 어린아이들은 짓궂은 장난을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저 역시 그런 짓궂은 아이들의 놀림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야, 소영이 몸에서 젓갈 냄새 나지 않냐? 우엑, 더 나와.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저리 가. 진짜야, 김치 냄새나. 너네 집 김치 장사한다며. 넌 김치 없이 밥만 먹어도 되겠다. 냄새만 맡으면 되니까. 야, 배고프면 이리 와서 냄새 맡아. 김치를 먹은 것 같다니까? 저리 가. 선생님에게 이를 거야. 일러라 일러. 김치 냄새, 새우젓 냄새 나는 주제. 너나 저리 가. 음식 냄새 나서 짜증나. 그때는 얼마나 그게 싫었는지. 엄마가 매일 깨끗하게 빨아서 입혀주신 옷에서 냄새가 날 리 없었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놀리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런 것도 같더라고요. 그땐 혼자 속상해서 울기도 많이 울었죠. 하지만 커가면서 그런 생각은 점점 사라졌어요. 중학생이 되어가면서 가끔 부모님 가게에 가기도 했는데 가게를 찾는 손님들과 그 손님을 대하는 부모님을 보게 되었거든요. 부모님은 늘 밝고 웃으며 반갑게 손님을 맞았어요. 어머, 또 오셨네요. 그때 사가지고 간 무김치는 어떠셨어? 입에 맞으셨어? 아유, 말도 마요. 우리 집 양반이 그거 없인 밥 못 먹는다고 빨리 사오래. 대체 무슨 비법이야? 평생 먹었던 자기 엄마 김치보다 맛있다고 하더라니까. 또 띄운다. 알았어. 내가 넉넉하게 줄 테니까 나 구름 좀 그만 태워. 자기 딸이야? 아유, 이쁘네. 내가 용돈 좀 줘야겠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어른이 주는 건 받아도 괜찮아. 내가 니네 엄마 아빠 없었으면 소박 맞았을 거다. 니네 엄마랑 김치 반찬 덕분에 잘 사는 거야. 얼른 받아. 주책이야. 이렇게 와서 애 용돈까지 주고 가면 나보고 반찬 더 달라는 뇌물인 거 아니야? 응? 엄마는 주책이라며 깔깔 웃고 그 손님은 귀엽고 제 손에 용돈을 쥐어주면서 깔깔 웃는 그 정이 넘치는 모습에 제 마음이 돌아선 걸까요? 가게를 찾아오시는 손님 대부분이 저를 보면 늘 반갑게 맞아주고 환하게 웃어주셨죠. 물론 제가 저희 부모님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요. 저희 부모님은 언제나 밝게 웃으며 즐겁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런 낙천적인 모습이 저를 바꾼 것 같기도 해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나름 가치 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부터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죠. 부모님의 이런 생활 태도는 그대로 저에게로 이어져 왔어요. 저 역시 모든 것에 긍정적이고 즐겁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요.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늘 사람들에게 퍼주고 항상 웃기만 하니까 나쁜 사람들에게 당하는 일도 많았던 것이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빌려주고 떼이는 일도 허다했고 돈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치를 가지고 가서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도 그저 부모님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빠, 여기 장부에 적힌 외상값은 대체 언제 받아오실 거예요? 정부 얼마나 되는지 아시기는 하세요? 뭐 다 사정이 있겠지. 걱정 마.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연락이 오겠지.
뭐 맨날 다들 사정타령이야. 아빠는? 그럼 우리 사정은 없고? 우리 사정이 어때서 그 돈 못 받는다고 당장 굶는 것도 아니잖아. 아이고, 말을 말아야지 내가. 엄마라도 뭐라고 해봐. 너무 그러지 마. 너도 어른이 되어보면 이해될 거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됐어요. 됐습니다. 저만 까맣게 속이 타들어가네요. 두 분은 보살이세요? 그러고도 두 분은 저를 보며 웃기만 했어요. 외상값을 재촉한 적도 없고 돈을 떼이고도 허허 웃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집 형편이 굉장히 넉넉할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았어요. 물론 당장 빚에 쫓기고 굶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인 기준으로도 평균보다 약간 못한 편이었죠. 부모님이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저희 형편은 제가 커가면서도 그리 나아지지도 않았고요.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집안 형편이 지금보다는 훨씬 괜찮았던 것 같아요. 훨씬 더 큰 규모의 시장에서 지금보다 좋은 동네에서 더 크고 밝은 큰 아파트에서 살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동네를 떠나 지금 살고 있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장으로 그리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왔던 것이죠. 잊고 있다가 불현듯 그 기억이 떠오른 저는 나중에 엄마에게 이 사연을 한번 물어보게 되었어요. 엄마, 그러고 보니 나 어릴 때도 여기로 이사 왔지. 그때 왜 이사했어? 거기가 시장도 더 크고 장사도 잘 되었을 텐데. 너 그게 기억나? 그 동네도? 그럼 거기서 유치원도 다니고 그랬잖아. 거기 계속 살았으면 그 동네 집값도 많이 올라서 엄청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아빠가 뭐 보증이라도 잘못 써서 그랬어? 그때 우리 가게에서 일하던 삼촌이 너무 어려워서 좀 도와줘야 했어. 뭐 다들 그렇게 돕고 살던 시기였으니까. 너 그 이야기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마. 알았지?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표정은 몹시 난처해 보이시더군요. 뭐 뻔했어요. 안 봐도 분명 사기를 당한 것인 게 분명했죠. 빌려준 돈 떼이고 외상값 떼이고 물건값 떼이고 하는 것이 한두 번이겠어요. 정말 속이 터졌죠. 하지만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이런 부모님의 모습은 저도 모르게 어느새 저 역시 그대로 닮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득바득 내 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면 그냥 주고 말자. 뭐 큰 손해 아니면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자. 이런 마인드로 살게 되더군요. 그렇다고 큰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입으면서 살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베풀면서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나 할까요? 뭐 대충 저 역시 그렇게 살았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잖아요. 저 역시 그렇게 모진 성격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내고 저는 식품공학 쪽으로 전공을 정하고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이건 역시 부모님 영향이 컸죠. 저희 부모님 김치와 반찬이 인기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비결은 바로 아버지의 젓갈 숙성법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김치를 담그는 젓갈은 따로 분류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숙성해서 김치를 담그셨거든요. 그게 우리 집의 비결이었고요. 진짜 과장이 아니라 저는 제 아버지가 숙성한 젓갈로 만든 석박지와 그 젓갈과 엄마의 특제 비법으로 양념을 담근 김치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 맛을 전국으로, 더 나아가 세계로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식은 외국은커녕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태리 음식이나 프랑스 음식, 일식보다도 아래라는 인식이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음식이 가장 우수하고 뛰어나다고 확신했죠. 그래서 제 꿈은 대학을 졸업하고 큰 회사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식품회사를 만들어 우리 부모님의 음식과 다른 한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빵 터지셨어요. 그럼 김치회사 차리려고 식품공학과를 들어가시겠다는 거세요? 아이고, 꿈 한번 대단하다. 차라리 등록금으로 지금 회사를 차려. 그게 더 빠르겠다. 엄마, 지금 딸내미 꿈 무시하는 거야? 서운해. 그리고 내 꿈은 간편식이야. 딱 봉지만 뜯어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음식. 그렇게 먹기 편해야 외국 사람들도 쉽게 사 먹지.
외국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이 무슨 김치를 사 먹는다고 그래. 아예 뭐 나중에는 김치찌개까지 끓여 먹는다고 하지 그러냐? 두고 봐, 엄마. 맛있는 건 다 통한다니까. 내가 나중에 진짜 큰 회사에서 전 세계로 팔리는 음식을 만들 테니까. 나중에 엄마 비법이나 전부 내놔. 안 그러면 나 진짜 서운해. 네, 알겠어요. 성공하시면 제가 비법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다 만들어서 갖다 드릴게요. 성공하시기만 하세요. 다들 믿지 않았지만 전 자신만만했어요. 그때는 뭘 믿고 그렇게 자신감이 가득했던 것인지 지금 생각하면 의아하긴 하지만 전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저희 부모님의 솜씨와 그 맛에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큰 꿈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을 했던 것이죠. 물론 학교 공부는 쉽지 않았어요. 식품공학과라는 이름답게 전공 공부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서 고생을 좀 했죠. 하지만 그래도 목표가 있었던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저는 큰 식품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원래부터 제 꿈이 큰 식품회사에 취업을 해 일을 배우다가 창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어요. 특히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말이죠. 제가 합격한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 중 한 곳이었어요. 그 대기업은 원래 중공업을 바탕으로 성장을 한 회사라 10여 년 전 갑자기 식품회사를 만들자 다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보통은 회사가 계열사를 확장할 때는 연관 분야를 토대로 계열사를 만들잖아요. 건설사라면 시멘트 회사를, 핸드폰 회사라면 반도체 칩을 만드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중공업 회사가 식품 회사를? 다들 의아했던 것이죠. 거기에 이 식품회사가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간편식이나 인스턴트에 대한 인식도 별로 좋지 않았고 시장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할 때였어요. 하지만 이 회사를 창업한 회장님은 달랐어요. 시장의 전망을 미리 읽어냈다고 할까요? 회사가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잇따라 출시한 간편식과 반조리 식품들이 히트 상품, 아니 그런 말로도 모자랄 정도로 초대박 히트를 쳤던 것이죠. 그와 동시에 이 식품 회사들은 단숨에 식품계의 강자로 떠올랐고요. 그 이후에도 이 회사의 파격적인 상품 출시와 연달은 성공은 계속되었어요. 결국 이제는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우리나라 식품계의 1위 업체가 되었죠. 덕분에 이 회사에서 입사하는 것은 저 같은 식품공학과 학생들의 최종 목표이자 꿈이기도 했어요.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제가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는지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회사 합격 소식을 듣고 저는 펑펑 울었을 정도니까요. 제가 그렇게까지 기뻐했던 이유는 좋은 회사, 월급을 많이 주는 큰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곳이 정말 제가 원했던 회사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중공업 계열사로 식품회사를 만들었던 그 회사의 회장님, 그분이 가진 식품 철학이 저는 좋았어요. 그분은 음식이 사람을 살리고 또 새로운 인생을 준다는 모토로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또한 파격적이라면 그 어떤 아이디어도 그 누가 제안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들여서 파격적인 제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식품회사 회장님은 아주 철저하고도 까다로운 분이시라고 했어요. 입사할 때 멀리서 뵌 적은 있었지만 나 같은 말단 사원이 말을 섞을 사이는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회사 분위기와 회장님의 운영 방식에 큰 기대를 가지고 꼭 그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회사 생활은 그야말로 정글이더군요. 회사는 철저하게 실력과 성과로만 평가되는 곳이었어요. 아무리 예전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실적을 냈던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뒤이어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냉정하게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회사를 그만두어야만 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식품개발 3팀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새로 출시한 제품을 기획하고 실제 샘플을 만들거나 그걸 연구하는 팀이었죠. 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늘 혼나기만 하던 신입사원 시절을 이악 물고 버티고 버텨 겨우 연차를 쌓고 주임으로 승진도 했어요. 승진을 하고 나자 저 역시 단독으로 제품 출시 기획안과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꿈에 부풀어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을 공들여 연구하고 개발한 기획안을 제출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차갑더군요.
제 기획안은 윗선은커녕 팀 내에서도 번번이 까이기만 했어요. 아니,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웃음거리가 되기 일쑤였던 거죠. 처음에도 이야기했듯 저는 저희 김치와 한식 양념을 베이스로 한 도시락이라든지 덮밥 기획안을 냈어요.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죠. 이런 흔한 도시락은 집에서도 먹는 건데 누가 돈 주고 이런 걸 사 먹어요? 별로예요. 그러니까요. 저 같으면 좀 특별한 음식을 사고 싶을 것 같은데 굳이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굳이 돈을 내고 사 먹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요즘 혼자 자취하는 사람도 많고 노인 부부만 지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반찬까지 다 갖춰서 집밥을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는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해봤지만 저희 팀 팀장님은 대놓고 비웃었어요. 저희 팀 팀장님은 외국 명문대를 나와 그간 고급 레스토랑 음식을 그대로 옮긴 간편식으로 큰 히트 상품을 여러 개 출시했던 분이었어요. 능력을 인정받아 일찍 팀장으로 승진을 하신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한식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을 무시한다는 거였죠. 아니, 한식의 상품성 자체를 무시하셨어요. 상품성이 있다고? 근거를 대봐. 자네 같으면 집 냉장고만 열면 있는 반찬을 굳이 돈 주고 사 먹고 싶겠어? 점점 집에서 요리해 먹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집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만들어 놓는 집들도 없고요. 최소영 씨, 정신 차려.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나 먹는 걸 누가 돈 주고 사다 먹어. 이건 뭐야? 김치덮밥? 참네. 너무 성의가 없는 기획안 아니야? 아니에요. 이런 걸 잘 양념해서 볶은 김치를 얹은 덮밥을 식당보다 오히려 싼 값에 출시하면 그만! 사람들은 스파게티나 라자냐 같은 고급 음식을 사 먹고 싶어 하지. 이런 건 아니야. 아저씨들이나 먹는 음식이야. 전부 다시 해와. 늘 이런 식이었죠. 계속 무시를 당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늘 저희 반찬집에 오시던 분들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저는 이런 한국 가정식을 집에서 해먹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제대로 만들기만 한다면 분명 큰 반응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김장철을 맞아서는 아예 김치 양념만 따로 만들어 상품화하는 기획안도 냈어요. 싱싱한 배추나 무만 준비하면 집에서 힘들게 마늘이며 양파 같은 수많은 재료를 다듬고 버무릴 필요 없이 양념만 뜯어서 버무리기만 하면 김치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말이죠. 하지만 이 역시 비웃음을 당했어요. 아니, 요새 누가 김치 양념만 산다고. 이게 제일 어이가 없는 기획인데. 최소영 씨, 진짜 왜 이래? 요즘 김치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김치를 사 먹고 말지 무슨 양념만 따로 사? 제정신이야? 또 김치야.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가져오라고. 김치 타령 좀 그만해. 중간중간 다른 기획안이 통과된 적이 있기도 했지만 저의 메인은 한식과 김치였어요. 이러다 보니 몇 년이 지나도록 제 고과는 좋지 않았어요. 팀원들은 물론이고 팀장님 눈밖에 났던 것이죠. 물론 제가 맡았던 단체 프로젝트라든지 다른 일을 하는 능력은 좋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제품 기획에 있어서 참신함이나 새로움이 없다는 것이 저를 늘 따라다니는 평가였어요. 주임을 달고도 몇 년 동안 이러다 보니 저는 점점 팀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저에 대한 무시만 더 심해졌어요. 팀장님은 저를 볼 때마다 양식 요리나 일식, 하다못해 동남아나 인도 음식으로 만든 다른 기획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정말 서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한식과 김치를 밀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만들고 싶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입사한 것이잖아요. 이러다 안 되면 사표를 확 내버리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를 악물었죠.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저는 묵은 김치로 만든 묵은지 김치찌개 간편식 기획안을 공들여 준비했어요. 김치가 흔할지는 몰라도 묵은지는 요즘 가정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도 붙였죠. 하지만 역시나 아주 대차게 까였죠. 죄주임은 내 말이 우스워? 내가 이딴 기획 그만하라고 했지. 팀장님, 한 번만 자세히 봐주세요. 네? 이 묵은지라는 게 요즘은 보통 가정에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일반 김치와는 맛이 완전히 달라서. 그만해. 마지막 경고야. 다음 주까지 양식이나 다른 나라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획안 가져와. 안 그러면 너 이번에는 진짜 책상 빼야 할지도 몰라.
같은 팀 동료들도 비웃었어요. 저희 팀에는 명문대 출신의 외국 생활을 하고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무래도 저보다 외국 음식에 대한 경험도 많았고 저와는 음식을 대하는 가치관도 많이 달랐죠. 그래서인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뒤에서 비웃는 동기들도 있었어요. 최주임은 노력을 안 하나 봐. 매일 늦게까지 연구실에 혼자 있고 늘 바쁘게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구닥다리만 가져와? 촌스러워서 그렇지 뭐. 외국 유학파가 아니잖아. 어학연수도 한 번 가본 적이 없다던데. 집이 가난하대? 아니 그러면 팀장님에게 잘 보일 생각을 해야지. 냅둬. 입사할 때 우리 중에 제일 일 잘한다 소문나서 다들 노렸던 사람이 이렇게 알아서 무너지니까 우리에게 좋지 뭐. 그거 알아? 최주임네 시장에서 김치 가게 한대. 그래서 김치에 미쳤나 봐. 그러면서 깔깔 웃는데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동기들마저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비웃고 업신여기는 모습이 정말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멍하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 그렇게 외국 음식이 좋으면 내가 한번 만들어주자 하고 저는 팔을 걷어붙였어요. 그리고 심기일전해서 외국 음식을 베이스로 해서 김치를 토대로 한 제품 개발 기획안에 매달렸어요. 서울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식당이라는 식당은 전부 돌아다니고 인기 비결을 분석했죠. 그중 제 눈에 들어온 아이템 중 하나가 외국의 수프였어요. 제가 그동안 알던 크림이나 버터를 넣어 만든 수프 외에도 외국에도 역시 야채와 고기를 끓여서 만드는 수프가 많더라고요. 맛과 내용물은 달랐지만 만드는 원리는 한식의 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저는 이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외국 수프를 매콤하게 만드는 제품 개발에 매달렸죠.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정말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 샘플까지 밤을 새워서 끓이고 또 끓여서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기획안 역시 며칠 동안 밤을 새가며 고치고 또 고쳐가며 정성을 다했어요. 정말 다행히도 이번 기획은 팀 내 회의에서도 통과가 되었어요. 외국 식품을 베이스로 한 것이라 그런지 거부감이 적더라고요. 그렇게 팀 내 회의를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여러 팀에서 선정한 상품 샘플을 전시하고 시식회를 열어요. 그러면 5개의 식품개발팀 전 팀원과 팀장들 그리고 식품개발 파트를 이끄는 이사님까지 참석해서 최종 출시 제품을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새벽부터 회사에 나와 최선을 다해 시식회 준비를 했어요. 저희 팀에선 저의 수프와 다른 인도 음식 제품을 준비했죠. 저는 기대를 했어요. 이사님이 다른 팀의 음식을 조금씩 맛보면서 시식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드디어 제 수프 앞으로 온 이사님은 제가 만든 음식을 보자마자 인상을 쓰시더군요. 이게 뭐야? 국이야? 수프? 이런 게 수프야? 네, 동유럽식 수프에 한식 양념을 조금 응용해서 거부감을 줄인 수프입니다. 맛이 이게 뭐야? 왜 여기서 고춧가루를 풀었어? 하여튼 외국 생활 안 해본 애들은 이래서 안 돼. 무조건 한국 음식 타령이야. 아우.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맛을 보자마자 이사님은 짜증을 내면서 악평만 남기고 돌아서더군요. 제가 놀라 뭐라 대꾸도 못하고 충격적으로 어버버하는 사이에 이사님은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없이 자리를 떠나버렸고요. 그런 저를 보고 쿡쿡대는 비웃음마저 들렸어요. 정말 허탈했어요. 팀원들이며 팀장들이며 정말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전부 다 저를 망신시키기 위해 일부러 제 기획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는 걸 그제야 알 수 있더라고요. 그게 당시 대리 승진을 앞두고 있던 저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지만 글러먹었다 싶었어요. 하지만 승진이 문제가 아니었죠. 그 무엇보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진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더 이상 이 회사에서 기대할 희망이 없었죠. 저는 남몰래 눈물을 삼켜야만 했어요. 그날 회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시식회 이후로 아마 멍하니 앉아있다가 온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저를 위로하는 인간은커녕 말 한마디 거는 인간이 하나가 없더라고요. 몇 년간의 회사 생활을 이제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 무거운 마음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더니 늘 그랬듯이 퇴근하는 저를 엄마 아버지가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시더군요. 우울한 제 표정을 살피면서도 두 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셨어요. 우리 딸 왔어? 오늘도 고생 많았지? 얼른 밥 먹자. 어? 그래. 오늘 너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오늘 많이 힘들었어? 별로 밥 생각 없어요. 그냥 좀 쉴게요.
아니야, 빨리 이리 와. 여기 와서 앉아. 밥 먹자. 먹고 힘내서 또 다른 방법 찾으면 되지. 뭐 사는 게 별거니? 이렇게 든든하게 먹고 힘내서 살면 또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두 분은 시무룩한 제 표정을 보고도 하얀 쌀밥에 갓 담근 김치와 고기를 구워서 한상 가득 저녁을 차리셨어요. 그러시면서 낮에 있었던 사소한 일, 오늘 들었던 웃겼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깔깔 웃으시는데 그 모습에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밥을 싹싹 다 먹었죠. 부모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밥 위에 고기를 얹어주시고 물을 떠다 주실 뿐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엄마의 밥상을 받으니 점점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든든하게 저녁을 먹고 아무 일 없이 일어나 씻고 누웠죠. 에라 모르겠다. 이깟 회사 관두면 그만이지. 당장 굶어 죽기야 하겠냐 하는 생각에 이불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하지만 자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정신이 점점 또렷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저는 자려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서 밤새 제가 쓴 기획안을 다시 보고 또 보고 고치고 또 고쳤어요. 그리고 구구절절 이 기획안들이 반려된 사연과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글을 썼죠. 그리고 이 내용과 그동안의 제 기획안을 메일로 누군가에게 보냈죠. 바로 저희 회사 회장님 개인 메일로 말이죠. 입사할 때 언제든 건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며 나누어준 메일이었지만 진짜 그 메일을 회장님이 보실지는 미지수였어요. 어쩌면 다른 분이 확인하고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었고 저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었어요. 저는 메일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저는 회장님이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한 그 패기가 좋았고 음식으로 사람을 살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에 반해 이 회사를 입사했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우리 엄마 김치입니다. 그걸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속이 풀렸는지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 마침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침 늦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잤어요. 월요일에 출근해 사직서를 쓸 결심을 마친 상태였거든요.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회사에 내가 매달리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으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푹 잤어요. 부모님도 저를 깨우지 않으셨죠. 거의 점심때가 될 때까지 침대에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자꾸 울려서 귀찮아 받아보니 상상도 못한 곳이었어요. 바로 회사 회장님 비서였던 것이죠. 제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니 비서님이 이러시더군요. 회장님이 최소영 씨 메일을 읽어보고 인상적이셨나 봐요. 오늘 아침에 읽고 연락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진짜 회장님이요? 제 메일을 다 보셨다고요? 그럼요. 기획안도 다 보셨어요. 지금 토요일이긴 하지만 회장님 시간이 없으셔서요. 최소영 주임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네, 됩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바로 일어나 부랴부랴 욕실로 뛰어갔죠. 그리고 엄마에게 소리쳤어요. 엄마, 김치! 빨리 김치 좀 얼른 담아줘. 아빠 석박지도 얼른! 뭐? 지금? 김치를 왜? 너 어디 가? 지금 회장님이 전화를 했어. 엄마 빨리 얼른 좀 이쁘게 싸줘. 서둘러 엄마. 저는 부랴부랴 김치를 챙겨들고 회장님 댁으로 차를 몰았어요. 영문도 모르는 엄마는 얼결에 김치를 싸서는 제 옆에 앉아서 같이 가게 되었죠. 가는 길에 저는 대충 상황을 설명했어요. 회장님 댁에 도착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엄마는 손을 내저으셨어요. 왜 같이 들어가지? 나 혼자 가려니까 떨리는데. 무슨 회사 일하는데 엄마를 데리고 가니? 너도 참. 나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잘하고 와. 할 수 있다. 파이팅!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갔더니 온화한 인상의 회장님과 정말 고우신 사모님이 저를 반겨주시더군요. 사모님은 그 나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미인이셨어요. 저는 배에 힘을 딱 주고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상품 개발팀 최소영 주임입니다.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시 나에게 바로 메일을 쓸 정도의 패기가 넘치는 직원이구먼. 이 김치 좀 꼭 드셔보세요. 이게 정말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의 음식입니다.
저는 일단 무작정 부엌으로 가서 엄마가 싸준 김치를 들이밀었어요. 그리고 포장을 풀면서 기가 막힌 음식이라고 능청을 떨고 기백을 부려댔죠. 그 모습을 보더니 회장님이 껄껄 웃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불러 기획안에 대해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안 그래도 요즘 상품이 계속 외국산 음식 위주로만 가는 것을 보고 이제는 방향을 좀 틀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다 최주임 기획안을 본 거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런 메일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이럴 때 연락하라고 준 메일이잖아. 잘했어. 그리고 기획안 좋았어. 특히 아예 김치를 이용한 간편식이 특히 인상적이더라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신이 나서 회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 쪽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아하시기만 하시던 사모님이 후다닥 급한 목소리로 부엌에서 달려와 저를 부르셨던 것이죠. 아니, 이 맛은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드셨는데요. 뭔가 이상하세요? 시장에서 평생 젓갈이랑 김치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라 이상할 리가 없는데.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여보, 당신 이리 와보세요. 김치 빨리 먹어봐요. 사모님은 몹시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뭔가 잘못된 것이라도 있나 싶어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김치 맛을 본 회장님 역시 표정이 이상해지시더군요. 지금 자네 어머니 어디 계신가? 집에 계셔? 아, 지금 주차장에 차에 계세요. 기다리시겠다고 해서. 어서 모셔오게, 어서! 저는 얼떨떨했어요. 저는 급히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올라오시라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저의 부탁에도 엄마는 전혀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냥 침착하게 알았다고만 하시고 곧 올라오셨죠. 하지만 그 이후 펼쳐진 광경은 제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안내를 받아 들어오는 엄마의 모습을 보자마자 갑자기 회장님이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으셨던 거죠. 저러다 졸도하시는 건 아닐까 할 정도로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저 담담하기만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역시 제 엄마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어머니에게 다가가 와라 끌어안으시더라고요. 사장님 드디어 여기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동안 잘 지낸 것 같아 다행이네. 둘 다 건강해 보이고. 저희 용서해 주세요. 회장님도 사모님의 말에 정신을 차리시는 것 같더니 제 엄마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셨어요.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유, 왜 이래. 그만 일어나요. 보는 눈도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괜찮아.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 와중엔 인자하게 웃기만 하실 뿐이었죠. 엄마는 달려와 자신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사모님과 무릎을 꿇은 채 엉엉 우는 회장님을 자상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달래시기만 하셨어요. 아유, 됐어.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어? 이렇게들 건강하고 잘 사니 됐어. 저희 정말 원망 많이 하셨죠? 저희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여전히 곱고 이쁘네. 부잣집 딸이라고 하더니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잣집 딸이었나 봐. 엄마는 저에게 손짓을 하면서 전화를 해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올 때까지 저희 가족과 회장님 사이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죠. 사실 엄마는 제가 취직한 회사의 회장님이 누군지 이미 다 알고 계셨더군요. 왜냐하면 회장님을 그 이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셨죠. 바로 아주 예전 제 어릴 적 기억에만 남아있던 삼촌이 바로 저희 회사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회장님과 저희 부모님 사이에는 긴 사연이 있었어요. 회장님은 원래 저희 부모님 바로 옆집에서 장사를 하던 집 아들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중학생 때 갑자기 회장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것이죠. 갑작스럽게 고아가 된 회장님을 챙긴 것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친척 중 누구 하나도 회장님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저희 부모님이 어린 회장님을 거의 자식처럼 돌보고 밥도 집에서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걷어 먹이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전부 내주고 생활까지 잘할 수 있도록 비용을 다 대주면서 말이죠. 거의 양자로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어린 시절 기억에도 그 젊은 삼촌이 남아 있었던 것이고요. 회장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장님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과 가족처럼 지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죠. 회장님은 그 당시에도 장사 소원이 있었는지 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도 넓히고 돈을 좀 벌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혼자 공부를 해 대학에도 입학을 하셨다는군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사모님이고요. 두 분은 아주 불타는 사랑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당연히 금지옥엽 귀한 딸이 대학에 갔다가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는 남자를 만난다는데 허락을 해줄 집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반대하면 더 불타오르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했던가요. 결국 둘은 도망을 쳐 결혼을 했고 사모님은 집에서 쫓겨나 절연을 당하다시피 했던 것이죠. 두 분은 혼인신고만 하고 시장 가게에 와 사셨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모님은 펑펑 우시더라고요.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사장님 김치로 겨우 연명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나중에 그 김치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내 김치가 뭐라고? 세상에 솜씨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에요. 아무리 전국 최고 명인이란 사람 김치를 먹어도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저런, 진작 내가 좀 찾아볼걸. 미안해. 그런 줄도 몰랐네. 회장님 가족과 저희 가족은 온 시장 사람들이 인정하는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회장님과 사모님이 결혼을 해 살림을 차리고 첫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무리를 한 회장님이 빨리 돈을 벌어 성공을 해보려는 욕심에 사업에 큰 돈을 투자했다가 전부 그 돈을 잃은 것이죠. 그냥 투자한 돈만 잃은 정도가 아니라 큰 빚까지 졌어요. 은행이며 사채, 주변 상인들에게까지 큰 돈을 빌렸어요. 모두 회장님의 능력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사업은 망해버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큰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던 사장님은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하셨던 것이죠. 그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배가 남산만한 아내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이 갑자기 제가 어릴 때 원래 살던 곳을 떠나 더 외곽으로, 더 작은 집으로 급히 이사를 한 이유를 말이에요. 저는 단순히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떼인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회장님이 야반도주를 해버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빚쟁이들이 들이닥치자 그냥 모른 척해도 되었던 우리 부모님이 그 빚을 책임을 지셨던 것이에요. 차마 모른 척하지 못하고 집이며 상가를 팔아서 다 갚아주고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떠난 것이었죠. 물론 상가 상인들도 회장님과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원수가 된 사람도 있어 그대로 있기는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아주 긴 시간이 지난 뒤 엄마는 제가 취직한 회사 회장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몹시 놀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는 척도 하지 않으셨고 돈 내놓으라고 찾아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어요? 알아보셨으면 진작에 찾아오시지.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네들이 나를 반가워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 괜히 만나기 싫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혹시 우리 딸 앞길 막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해서 잠자코 있었지 뭐. 설마 제가 그럴 사람이겠어요? 사장님도 제가 여기 회장 있는 거 아셨고요. 그럼 우리 남편도 알지. 에이, 설마는 무슨. 우리도 그때 네가 우리에게 말도 안 하고 도망갈 줄은 설마 몰랐다 얘. 엄마는 농담이라고 웃었지만 엄마의 깊고 단단한 사려심에 회장님과 사모님은 가슴을 치며 염치 없다, 감사하다는 말만 하셨죠. 그러는 와중에 아버지가 도착하셨죠. 아버지 얼굴을 보자 회장님은 다시 회한의 눈물을 펑펑 쏟으셨어요. 다 늙어서 무슨 눈물이 이렇게 많아 이 사람아. 됐어. 잘 살고 있는 거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기까지 아니 됐어. 정말 죄송해요. 결국 집사람이 친정에 가서 빌어서 겨우 집으로 들어가 이악 물고 일을 했어요. 집사람이 홀몸이 아니라고 받아준 터라 차마 빈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어요. 나는 다 이해해.
그때 많이 어려웠잖아. 자네 집사람도 곱게 자랐다가 고생 많이 했고.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뭐. 여기까지 오느라 자네도 고생 많았어.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했지만 인정받으려고 정말 이악 물고 일했어요. 그리고 빨리 돈 모아서 사장님 찾아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갔더니 사장님 가게는 온데간데 없고 아무리 찾아도 어디 가셨는지 찾을 수가 있어야죠. 그때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괜찮아. 나는 너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언젠가 인연이 돼서 만날 때 되면 다 만나겠거니 했어. 괜찮아.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등을 쓸어주었어요. 그렇게 저희 두 가족은 극적으로 만나 눈물을 흘렸죠. 회장님은 눈물을 닦으며 저에게 이러셨어요. 정말 인연이란 게 있나 봐요. 어쩐지 내가 어젯밤에 메일을 확인하고 싶었거든. 게다가 자네가 작성한 기획안이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어서 너무 마음이 끌리더라고. 정말이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뭔가 통했던 모양이야. 너는 기억 안 나겠지만 너 어렸을 때 내가 많이 업어줬는데 진짜 똑똑하게 잘 컸구나. 그 기획안 잘 만들어보자. 정말이시죠, 회장님? 저희 부모님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세요? 녀석, 원래 밀어주려고 부른 거야. 안 그랬으면 주말에 왜 집까지 오라고 했겠어. 기획안 훌륭해. 일 너무 잘했어. 그리고 이런 자리에선 삼촌이라고 불러. 어? 네, 삼촌. 저희는 그날 내가 싸온 김치를 펼쳐놓고 회장님이 준비한 고기와 술로 진수성찬을 즐겼어요. 내부는 지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셨고 저 역시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재미있었죠. 그렇게 월요일이 되었어요. 회사 사무실로 출근을 했지만 저에게 인사를 하거나 아른 척을 하는 인간들은 아무도 없더군요. 고작 이런 인간들을 같은 팀 팀원이랍시고 야근도 대신해주고 기획안도 고쳐준 지난 시간들이 참 허탈했어요. 아마 제가 그대로 잘리거나 아니면 알아서 그만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뭐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자리로 가서 주섬주섬 짐을 쌌죠. 일부러 저를 망신 주고 교포 이사에게 아첨하던 팀장이 한참을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피식대더군요. 최 주임, 짐을 싸도 사표를 먼저 내고 짐을 싸야지. 혹시 오늘 오후에 있을 인사이동 발표에 겁나서 미리 짐 싸는 거야? 눈치는 빨라. 해고 통지 받았어?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요. 끝까지 자존심 부리기는. 그럼 짐 싸기 전에 빨리 사표나 가져와. 그렇게 계속 김치 타령만 하더니 이제 부모님 집에 가서 김치 장사나 같이 하면 되겠어. 어?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사표를 내요? 다른 팀으로 가는 건데. 그때 등 뒤에서 우르르 들어오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다른 팀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는 모습도 보였어요. 누군가 저를 불렀죠. 소영아, 짐 다 쌌어? 얼른 가자. 새 사무실 보여줄게. 돌아보니 자신의 등 뒤로 이사진을 달고 온 삼촌, 아니 회장님이셨어요. 사무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제가 입사한 이래로 저희 팀으로 회장님이 직접 내려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회장님이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모습을 보고 팀장이며 다른 직원들은 경악을 했어요. 저는 아랑곳 않고 회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사무실을 나섰죠. 아예 회장님이 다가와 내 짐까지 들어주는 걸 보고 다른 직원들이며 이사들까지 전부 기겁을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존재감도 없던 말담 주인 사원을 알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친해 보였으니 놀랄만도 하겠죠. 약간 민망해서 저는 이랬어요. 아, 회장님, 짐은 제가 들게요. 그리고 회사에서 소영아 막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건 좀... 이게 다 컸다고 아주 이런 생각도 하고 기특하구나. 됐다 요놈아. 내가 네 아빠에게 혼나. 얼른 가자. 회장님은 껄껄 웃으시기만 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회장님, 아니 삼촌이 만들어준 새 팀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새로 생긴 팀의 이름은 한류상품개발팀. 그 팀의 팀장이 누구냐고요? 바로 저예요. 저는 그 이후로 새로운 팀에서 승승장구했어요. 이전 팀장이며 팀원들이 전부 비웃었던 제 기획안이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차례로 제품화되어 출시되었던 것이죠. 다들 줄을 잘 탔다는 둥, 빽이 있어서 그렇다는 둥, 심지어 제가 회장님과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 몹쓸 소문까지 돌았지만 저는 묵묵하게 일만 했어요. 어차피 저의 가치는 제가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의 그 믿음과 확신은 성공으로 증명해 보였죠.
출시한 첫 제품부터 큰 인기를 끌더니 다음 제품들도 연달아 히트를 쳤어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오랜 객지 생활로 집밥이 그리웠는데 간단하게 집에서 엄마 생각을 하며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평이 많았어요. 제가 그렇게나 주장하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집밥을 해먹는 사람이 줄어들어 이런 간편식이 인기를 끌 것이라는 예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거였어요. 정말 행복하고 또 행복했죠. 무엇보다 가장 폭발력이 좋았던 것은 해외 판매였어요. 요즘 한국 드라마며 가수들이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잖아요. 덩달아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지만 고급 한식 식당에 가기는 부담스럽고 낯설었던 외국인들이 접근해서 맛보기 너무 좋았던 것이죠. 덕분에 해외 판매는 제가 기획한 제품 출시 전보다 2배, 3배, 아니 5배 가까이 뛰어올랐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였죠. 일이 그렇게 되자 그 다음부턴 그 누구도 저에 대해 촌스럽다던가 연주를 잡아 백을 믿고 팀장이 되었다는 둥 회장님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헛된 소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물질적인 성공보다 제 자신을 증명해냈다는 것이 가장 뿌듯하더군요. 잇따른 히트 상품 출시로 회사 주가 역시 엄청 올랐어요. 회장님은 이게 다 네 덕이라면서 포상금도 보너스도 두둑히 주셨고요. 제가 최연소 팀장을 달고 우리 팀이 승승장구를 하는 동안 예전 팀은 초상집이 되었어요. 왜냐고요? 당연히 히트 상품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매번 외국 음식, 고급 음식 타령만 하던 팀장은 그 이후로 이렇다 할 제품을 내놓지 못해 제가 팀을 옮긴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죠. 물론 그 전에 제 기획안을 대놓고 무시했던 교포 이사는 제가 팀장이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곧바로 해고당했어요. 제 기획안이 무시당한 사연을 듣게 된 회장님이 극대노하신 거였죠. 이런 기획안도 못 알아보는 능력 없는 이사랑은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바로 사표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팀장이 그렇게 해고되자 제가 원래 몸담고 있던 팀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일부는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도 했고요. 최 주임, 그동안 잘 지냈어? 어머, 이게 누구세요? 그리고 저 최 주임 아니고 최 팀장이에요. 전화를 하셨으면 호칭은 좀 똑바로 해주시죠. 아, 미안. 내가 버릇이 되어서. 최 팀장, 요즘도 엄청 잘 나가던데 그 매콤한 수프 시리즈 초대박이라면서? 용건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이야기 하시려고 전화하셨어요? 아, 혹시 최 팀장 나랑 다시 일해보면 안 될까? 우리 예전엔 합이 잘 맞았잖아. 나 지금 식품 테스트 팀으로 들어왔는데 매일 파 썰고 양파 썰고 너무 일이 재미가 없어. 동기 좋은 게 뭐야? 어? 그러게요. 동기 좋아서 제가 야근도 대신 많이 서주고 제안서도 많이 고쳐주고 그랬죠. 그러다가 촌스럽고 구닥다리라는 욕도 많이 먹고요. 저처럼 외국 생활도 안 해본 촌스러운 팀장이랑 뭘 하려고 그러세요? 다른 세련된 팀 찾아보세요. 그럼 이만. 그 외에도 저희 팀이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으니 우리 팀으로 오고 싶다는 지원자가 몰려들고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인간들이 얼굴을 싹 바꿔서 연락을 해오기도 했지만 전 전부 잘라냈어요. 지금이야 저에게 잘 보이려 하겠지만 저와 근원적으로 음식 철학이 다른 이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 제 원칙이거든요. 지금은 한때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까지 한 매콤한 수프 시리즈까지 대히트를 쳐서 요즘 정신이 없어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매일 치즈에 버터를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얼큰한 걸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국을 먹기 부담스러운 날.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꼭 맞춘 이 상품은 그야말로 초히트작이 되어 다양한 시리즈로 출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저는 우리 전통의 것이 좋은 것이고 우리의 맛을 세계로 알리기 위한 저의 생각과 철학에 동의하는 직원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 있는 가게를 정리하셨어요. 어차피 나이가 드시면서 힘에 부쳐서 정리하려고 하시던 참이었는데 회장님과의 만남이 더 큰 계기가 되셨죠. 회장님의 권유로 아예 김치 양념 공장을 차리셨기 때문이에요. 공장이며 설비 투자는 회장님이 하셨고 거기서 생산된 김치 양념이며 다른 각종 양념은 거의 다 제가 끌어다 쓰고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공장 차리라길래 일은 전부 기계가 한다더니 속았어. 이렇게 매일매일 물량을 늘기만 하면 어쩌라고. 차라리 시장에서 장사할 때가 나았지.
무슨 엄살이야, 엄마. 내가 회사에서 전 세계로 팔리는 음식 만들면 비법도 다 내놓고 직접 다 만들어서 갖다 준다고 약속했잖아. 왜 이제 와서 이래? 그걸 진짜로 해낼 줄 누가 알았겠니? 물량 좀 그만 늘려. 아니면 차라리 다른 공장과도 거래를 트던가. 니네 엄마 아빠 뼈골 빠진다. 잘 팔리는 걸 어떡해. 이게 다 엄마 비법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 다른 데 공개할 수도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지 뭐. 이렇게 매번 부모님은 푸념을 하시기도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신이 나신 표정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당연히 공장은 엄청 번창하는 중이고요. 요즘 내부는 종종 만나 식사도 하시고 여행도 함께 다니시는 사이가 되셨어요. 무엇보다 회장님은 저에게 직장 상사이자 정신적 멘토가 돼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상한 삼촌이 되어주시기도 하시죠. 요즘은 또 무슨 꿍꿍이이신 건지 저를 결혼시키겠다고 저희 부모님과 속닥거리면서 저에게 이리로 나와라, 우리 저기로 가보자 이러면서 저를 꿰어내느라 최선을 다하시는 중이지만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모르는 척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제 앞에는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사실 저는 저의 힘보다는 제 부모님 덕이 아주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제 부모님이 베푼 선행과 좋은 마음이 벼랑 끝에 있던 저를 살린 것이라고 말이죠. 그와 동시에 전 언젠가 만나게 될 인연은 반드시 꼭 만나게 된다는 말도 믿게 되었어요. 세상사가 그렇더라고요. 일어날 일은 언젠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그것이 빛을 발하는 날이 오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맺게 된 소중한 인연을 살려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제 주변 인연에 감사하고 또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인연과 좋은 날 보내세요.